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임종현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사업 설명회는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주최로 진행되며 서울지역 예비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이 연합하여 운영하는 사업 설명회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지역 11개 주관기관의 간략한 설명과 사업 개요 안내. 두 번째는 평가위원, 전담 멘토, 선배 창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공유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통합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내용도 남겨주시면 몇 가지를 선정해서 질의응답 시간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컨설팅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질의응답 종료쯤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주관기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최민선 주무관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고 온라인에서는 박수 이모티콘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최민선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공고가 지난 24일에 떴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지금 주관기관도 굉장히 많고 사업계획서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서울지역 예비창업 패키지 11개 주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대해서 강점이나 지원 프로그램 같이 지원하실 때 염두에 두실 만한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지역 주관기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2월 24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지원 내용은 평균 5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시제품 제작이나 지재권 취득, 그리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의 특화된 창업 교육, 전담 멘토의 자문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월로 8개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신청 접수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접수 기간은 17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지만 마감일쯤 되면 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은 주관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주관기관은 지원 분야에 따라 전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일반 분야와 특정 분야 대상을 지원하는 특화 분야로 나뉘고 서울 지역에는 일반 분야가 4개 기관, 그리고 특화 분야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주지나 창업 예정지와 관계없이 한 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 부분을 밑에 보시면 작년까지는 기관별로 TO를 미리 배정을 해놓고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벤처기업협회와 여성벤처협회 외에는 TO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경쟁률 반영해서 기본 TO가 정해졌고 올해 경쟁률 고려해서 추가 TO 배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신청이 많이 몰리는 기관에 TO가 더 배정이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경쟁률 편차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경쟁률보다는 오늘 기관 특징이나 지원 내용을 보시고 관심 가는 기관을 추리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 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일반 분야 주관기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센터는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비창업 패키지의 전신 사업이었던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예비창업 패키지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4년간 230여 개의 기업을 지원했고 매출 약 190억 원, 고용 500여 명, 그리고 투자 약 67억 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신청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센터의 강점으로는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이나 CJ, LG, 국민은행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광화문과 송파에 있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파트너사를 통해서 창업기업을 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AWS, 네이버 클라우드 크레딧 제공, 그리고 모두 사인 3개월 무료, KG 이니시스 혜택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 기업에 대해서 일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기관 추천을 하면 가점이나 서면 평가 면제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만의 강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소재지는 서울 광진구이고 1999년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한 이래로 2014년 창업지원단 신설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올해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0억 원 규모의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성도대학에 선정되었고 9월엔 캠퍼스타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건국대학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의 예비 초기 단계부터 K1업 단계인 창업보육센터로 이어지는 전주기 창업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로는 입주 공간, 화상회의실, 스튜디오, 스타트업 존 등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시제품이나 기업 홍보 콘텐츠 촬영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수요 맞춤 빌드업 교육은 기업 성장 단계와 수요에 맞춰서 투자, 인증, 마케팅 등 전 분야에 대해서 1:1 맞춤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또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운영 예정인데 사업 노하우 공유, 우수 선배 창업자와의 만남 등 풍부한 콘텐츠로 기업 간 교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수 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 IR 자료 작성법, 피칭 교육, IR 경진대회 등 IR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린테크 스타트업 포럼 등을 개최해서 그린 바이오 분야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후속 연계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건국대 자체 프로그램, 네트워킹 홍보 지원, 기술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며 예비 창업 패키지 우수 졸업기업 대상으로 창업 지원 사업 연계 투자와 신용 보증 기금 등 추천서 발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1999년 창업지원단 출범 이후 2011년부터 창업선도대학 사업 운영 등 창업 지원 경험이 풍부한 학교입니다. 2019년에는 벤처창업진흥 유공 창업 활성화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뛰어난 창업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로는 각종 교육장, 다목적 홀, 화상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창업자들이 필요한 인프라를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주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필수 교육을 캠프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서 창업자 간 네트워킹뿐 아니라 선배 창업자와 만나는 시간 등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필수 강좌 프로그램 운영 시 창업자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강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담 멘토 매칭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야가 있다면 동국대의 전문가 멘토풀을 활용해서 전 분야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채용이 어려운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스타트업 채용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연합 IR 프로그램을 통해 IR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에는 상금을 드릴 예정입니다. 동국 기업가 정신 주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동국대학교의 지원을 받은 창업자 모두가 모이는 자리로 창업자 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입니다. 혹시라도 지원하시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다음 지원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소셜테크 기반 창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업이 소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더라도 요즘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가 뭐고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물론 소셜 분야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지원과 선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또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창업자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동국대학교는 창업자분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고 1998년 창업보육센터 설립 이후 예비창업, 초기창업 등 일반 창업부터 실험실 분야의 전문 분야 창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세대를 거쳐간 스타트업의 30% 이상이 매출, 고용, 투자 등 성과에서 중기부 기준으로 스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벤처 창업 지원을 통해서 다노 111%, 키즈노트, 스타일쉐어 같은 성공 창업 기업을 배출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파트너십 기관들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멤버십, 시크릿 IR, 팔로 지원, 법률 서비스 제공, 선배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채용 박람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업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 체험 프로그램과 실전형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검증된 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 풀과 창업 선후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창업자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로톡, CG온, 보이스루 등 시장을 이끄는 스타트업을 육성했습니다. 또 학내 기업뿐 아니라 외부 출신 기업도 지원하고 있는데 작당모의, 파스토, 밀리의 서재, 라라스윗 등 큰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발 지원하고 있고 이 기업을 후배 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 지원해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세대학교는 20년 이상 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창업 프로그램들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의 주요 기관들과 협업해서 창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제공하고 직접 투자와 창업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등으로 자금 조달도 돕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화 분야 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협회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구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소셜 벤처 분야 특화 기관입니다. 벤처기업협회는 1995년 설립 이후 우수 창업 인재 발굴에서부터 해외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 필요한 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전담 조직인 협회의 창업 지원팀은 창업 보육 전문 기관으로 1999년 설립된 민간 최초 창업 보육 센터이고 현재까지 창업자 성장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보육 서비스, 경영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소셜벤처 전문 지원기관으로 소셜벤처 창업 경진대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소셜벤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셜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예비창업 패키지 소셜벤처 주관기관으로 연간 100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8명의 지원 인력과 2개의 코워킹 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자체의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직접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업에는 벤처기업협회 준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풍부한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소셜 벤처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금년에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소셜 벤처 창업가 100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린 경제 분야 특화 기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의 정폭적인 지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메이커 스페이스 연계 창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 회의 공간인 코워킹 카페,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룸, 기업 입주 공간인 소호룸, 그리고 고가의 전문 장비들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이노베이션 팩토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기대에서는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선정 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 판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품 판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언론 매체와 협약을 맺고 선정기업 인터뷰나 기획 기사를 작성하는 등 기업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교육, 멘토링,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과기대는 그린 경제 분야 특화 주관기관으로서 그린 분야 창업기업의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발명진흥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입주하고 있고 지식재산센터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와 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지식재산 유관기관이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지원 분야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명칭이 다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사업 아이템에 활용하는 모든 분야의 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1973년에 한국특허협회로 시작해서 예비창업 패키지 특화 분야가 시작된 2019년부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 인프라로는 세미나실과 교육장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주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IP 레벨업 교육에서는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관한 강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비 IR 컨설팅은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전략과 재무, 마케팅, IR 피칭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서울 IP 창업종 교육은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와 권리화를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동 IR 데이를 개최해서 투자 유치를 위한 IR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 지역 창업기업 만남의 장과 같은 창업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참여와 발명진흥회의 강점인 지식재산, 금융 등의 테마로 포럼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요건을 충족할 시 내 외부 연계를 통해서 관련 사업들을 후속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발명진흥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지식재산센터에 위치해 있고 지원 분야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2019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총 105명의 창업자를 배출했고 2021년부터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비대면 스타트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청의 지식재산 서비스 성장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IP 정보 서비스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인프라를 활용해서 창업기업의 IP 데이터, 전문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사, 1 지식재산권 보유, IP 데이터 지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립니다. 또한 창업기업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실무, IR 교육, 엔젤 투자 교육 등을 운영하며 기업 경영 스킬 향상을 위해 경영 전문 교육도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제품 제작 완료 기업에게는 국내외 유명 박람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을 거쳐간 선배 기업과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장을 마련해서 기업 네트워크 형성과 노하우 공유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속 지원으로는 특허청 등 타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추천할 예정이고 네이버 클라우드 창업 지원 사업 등에도 연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은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 창업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본원은 오송에 있지만 창업 지원은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특화 분야에서 의료기기, 제약 등 바이오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2018년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개소해서 바이오 분야 기업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2018년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매년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 2022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창업 도약 패키지 등 3개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운영하니 정부 지원 사업 연계 등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원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 의학회, 바이오코리아, 성과교류회 등의 기업 홍보관 참여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IR 데이를 운영해서 IR 자료 컨설팅 등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 센터 내 BI 공간에 대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자인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네 번째로 시제품 완성 후에는 영상, 팜플렛 등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전문가 상담과 다양한 자체 지원 사업을 연계해 드립니다. 또 후속 연계 지원으로 특허와 인허가 컨설팅 지원 사업, 그리고 보건산업 분야 IR 데이인 KBIC 스타데이,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 지원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으니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 특화 분야 주관기관인 한국여성벤처협회입니다. 협회는 기술 창업의 중심지인 역삼동 팁스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기술 분야 여성 예비 창업자 100명을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20년 예비 창업 패키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8년부터 현재까지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여성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추진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역량 강화 교육, 심화 교육 외에도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투자 유치 퍼레이드, 클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스타트업 혁신 성장 포럼,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등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여성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벤처협회는 전국의 여성벤처 CEO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다양한 분야별 선후배 여성벤처 CEO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역삼동 팁스타운 협회 내 보육 공간의 입주 연계와 협회 서비스를 준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로토콜 경제 특화 기관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입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2015년 운영을 시작했고 법인 설립 이후 4년째 핀테크 지원 사업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어 창업의 메카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보육과 사무공간 지원, 보육랩 운영, 기업 상담 제공, 그리고 일자리 매칭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창업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지원으로는 이제 핀테크 지원 사업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 외에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선정 기업별로 알맞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기간뿐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센터의 대표 인기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멘토링 무상 지원은 예비 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 매칭 지원 외에도 멘토링을 희망하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하여 무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와 신용보증기금이 협업해서 우수, 최우수 졸업기업 대상으로 우대 보증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가 최대 3억 원과 보증료 우대가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핀테크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포털을 통해 원하는 구직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지역 예비 창업 패키지 주관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이 워낙 창업 인프라가 풍부하기도 하고 쟁쟁한 선배 기업들도 많아서 창업 초기에 주관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아이템이 지원 분야에 맞는지 궁금하시다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 질의 주시면 주관기관 담당자가 채팅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혹은 화면에 보이는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선 주무관님이 서울 지역 11개 주관기관과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이모티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이제 섭외를 요청한 세 분의 전문가 강연이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조금 저희 예상보다 오버됐는데 여유롭게 15분 준비하셨으니 꽉꽉 채워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평가위원님의 강연입니다.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 저희 서울센터의 서류 및 발표 평가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저희 내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전문가로도 활동해 주신 세마인베스트먼트의 안욱 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이모티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마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안욱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평가위원으로 그 사업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좀 더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좀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인데요. 어떤 보고서나 자료나 작성을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목적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본 사업계획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는 겁니다.
선정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가를 잘 받아야겠죠. 결국은 뭐냐면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공고문의 선정 평가의 평가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4가지의 평가 항목이 있고 이 중에 문제 인식과 실현 가능성이 각각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문제 인식과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시고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평가 지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심사할 때 중요하게 이제 평가하는 사항은 첫 번째로는 창업자가 파악한 어떤 시장의 문제, 뭐 전문 용어로 이제 페인 포인트라고도 하죠. 또는 시장 기회가 사업화가 가능한 문제 또는 기회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업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의를 내놓으면 지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나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영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가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을 영리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사업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가를 받는다. 즉 고객의 지갑을 열게 만든다가 사실은 사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인식이나 뭐 봤을 때 이런 사업 모델에 대해서 솔루션을 쓰실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 고객의 입장에서 과연 지갑을 열 것이냐 이것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심사위원이 사업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주로 고객의 입장에서 이 사업 모델을 또는 이런 시장에 파악하신 시장 기회들을 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작성을 하시고 고객의 입장에서 과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지갑을 열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자의 어떤 솔루션, 즉 사업 모델이 되겠죠. 창업 아이템이 차별성을 가지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성입니다. 점점 이 차별성에 대해서 평가할 때 좀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독창적인 사업 모델보다는 많은 창업 기업들도 나오고 스타트업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동일한 비슷한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스타트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가위원들도 결국은 보는 게 이 각각의 비슷한 영역에 있는 모델들이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별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차별성을 가지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만 점수를 높게 주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려하실 사항은 심사위원회 심사 시 사업 보고서 검토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겁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이제 수십 개의 사업 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보통 하나의 사업 계획서, 하나의 창업자를 평가하는데 검토하는 시간은 한 10분 내외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물리적으로 사업 계획서의 모든 내용을 자세히 꼼꼼히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꼼꼼히 읽고 자세히 보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업 아이템의 개요, 즉 요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심사위원들은 처음에 집중적으로 보고 따라서 제안된 사업 계획서를 우선 개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이제 이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1차적인 판단이 평가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요 부분은 본문의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평가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평가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셔서 이 평가 지표상 강조될 내용으로 이 개요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본문들을 다 쓰고 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실 때는 이 요약 부분으로도 평가를 받는다라는 심정으로 이것을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왜 요약이 좀 잘 작성이 되느냐? 그 앞부분에 설명드렸지만 심사할 때 시간이 조금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지 않습니다. 즉 요약에서 강조되지 않은 내용은 본문에 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놓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고 싶은 내용
또는 내가 평가 지표상 높은 점수를 받고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은 이 요약에 다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수십 개의 사업계획서를 읽다 보니까 심사위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집중력이라는 것들이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고 다 많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다 캐치하기가 그 내용들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기본적으로 가독성이란 것을 고려해서 단문으로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지표상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관련 내용을 찾을 때 찾기가 어렵거나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부분을 평가하기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문으로 명료하게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즉 심사위원이라고 어떤 분야에는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어떤 전문 용어들로 나열이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창업자가 제시한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그 사업 모델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높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술 기반의 어떤 사업 모델, 기술이 중요한 부분일 경우에는 전문 용어를 이제 안 쓰거나 전문적인 내용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아이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조금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고 쉽고 명확하게 제시한 이후에 그 기술적인 내용들을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B2C 모델이나 어떤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범용 시장이 아닌 어떤 특정 계층의 소비자 시장이나 어떤 니치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모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10대 후반의 MZ 세대나 이런 대상으로 하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럴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이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니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자료들, 어떤 시장 조사 자료나 어떤 이것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런 심사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각 평가표상의 항목들로 조금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 인식은 사업 아이템의 우선 개발 동기를 적도록 되어 있죠. 아마 개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는 우선 시장의 문제점으로 출발하는 개발 동기가 있었겠죠. 기존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불편한 점 또는 개선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 사업 아이템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기회입니다. 국내외 트렌드에서 시장이 굉장히 성장 속도가 높은 트렌드 변화로 성장이 되거나 또는 어떠한 환경이나 이런 것처럼 법적 규제가 생김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장의 변화에 의한 시장 기회. 이 이제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개발 동기가 될 텐데 이때 이제 이 개발 동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업 계획서의 출발점이자 이 부분이 그 뒤의 내용과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문제점, 어떤 고객의 불편한 점을 내가 발견을 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 솔루션을 만들어놨다면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나와야 되는 거고 사업화 전략 또한 그 발견된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그것들을 고객에 접근하는 전략을 써야 될 것이며 차별성 또한 경쟁업체 대비 내가 발견한 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사실 경쟁업체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차별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팀 구성 또한 내가 발견한 그런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팀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등 이와 같이 나머지 내용과 어떤 그런 점이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 부분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보시면 이 개발 동기와 뒷부분의 내용들이 일관성을 못 갖는 경우들이 있는 사업 계획서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은 사실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했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사실 높은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 아이템 개발 목적인데, 이 개발 목적에는 그 창업자의 어떤 솔루션, 사업 모델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시할 것은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어떤 혜택이나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이러한 솔루션을 하게 되면 고객에게 사실 뭐 시간을 어느 정도 세이브해 줄 수 있다, 또는 비용을 얼마큼 절감해 줄 수 있다, 또는 어떤 혜택을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뭐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주면 좀 더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러한 사업 아이템 자체가 좀 더 사실 고객에 접근하기가 좋고 고객의 지갑을 여는데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목표 시장의 분석인데요. 목표 시장은 시장 규모는 심사위원들이 어떠한 사업화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시장 규모가 너무 작고 판단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사업화가 가능할까라고 이제 심사위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반드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 가끔 보면 시장 규모를 그 사업 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제 창업자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이제 조금 내용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외부 자료가 있다면 외부 자료로 이제 제시가 가능하면 가장 좋은데, 외부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니치 마켓이나 이럴 경우에는 없는 사업 모델이었으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라도 창업자가 어떤 타당한 근거로 산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이제 조금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서울 지역의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면 그 사실 시장 규모가 없는 그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 서울 지역의 20대 여성의 수를 자료를 갖고 와서 거기서 사실은 내가 서비스하려는 단가를 곱하고, 또는 내가 여기서 차지하고 싶은 마켓 쉐어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사실은 어떤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그 시장 규모를 하는 게 사업화를 판단하는 데 심사위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목표 시장의 성장성과 확장성이 있다면 좀 더 이제 좋은 게, 사실 성장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심사위원들도 높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성과 확장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인데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이나 이제 진행 정도인데, 여기서는 최종 산출물의 형태를 어떠한 이미지로 조금 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도 짧은 시간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것이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최종 산출물의 이미지가 있다면 사실 심사위원들도 좀 더 사실 창업자가 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좀 더 진행을 했다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가끔 외주 용역을 이제 통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 기반의 창업 아이템일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요. 사실 창업자가 기술 기반의 창업 아이템일 때 핵심 기술을 외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심사위원으로서는 높은 평가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즉 기술 기반의 창업 아이템은 핵심 기술은 창업팀에서 개발하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창업 아이템의 차별화 방안인데요. 반드시 이제 경쟁사와 비교 및 경쟁력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사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심사위원들은 창업자의 어떤 시장 조사 능력이나 어떤 이 사업 모델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사실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경쟁사의 차별성이 판단을 해야지만 사업 모델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높은 평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경쟁사와의 차별성을 하는데, 앞에서 파악한 시장의 문제와 연관돼서 강조돼야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어떤 이제 소비자에게 다른 어떤 뭐 디자인이나 이런 만족도를 주겠다라고
라고 해서 문제점이라고 이제 디자인이 우리는 더 높다라고 했는데 뒤에 차별성 평가했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나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실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앞에 파악한 시장의 문제, 즉 창업 동기와 연관돼서 이런 차별성들은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 성장 전략 중에서 이제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은 똑같이 이제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업화라는 것은 돈, 즉 고객의 지갑을 연다, 즉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델이든 할 때 이 수익 모델을 좀 구체적으로 매출 단가, 판매 단가는 얼마다, 또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가격, 과금 정책을 어떻게 가겠다, 월 정액으로 받겠다, 아니면 뭐 연은으로 받겠다, 또는 이제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 구조를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에 대한 제시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금 소요 및 이제 조달 계획인데요. 이 자금 소요와 조달 계획은 이제 계획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어렵을 수도 있고, 사실 심사위원들도 이제 평가를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좀 보는 점은 뭐냐면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어떤 일관성을 갖는 자금 소요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앞단에서 외주 용역을 통해서 개발하겠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외주 용역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개발자를 더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면 인건비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을 해야겠죠. 이렇게 개발 방안이나 팀 구성 등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관성을 갖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지표는 팀 구성인데요. 팀 구성은 이제 평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류로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경력이 가진 주관적인 역량보다는 평가에서 좀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무팀에 근무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이제 음악 관련된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음악에 대해서 조예도 깊고 이런 거 있다지만 서류상으로 이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경우죠. 따라서 이걸 작성을 하실 때는 우선 사업 모델의 어떤 성격과 사업화의 가장 중요한 역량을 우선 정의를 하시고, 뭐 사업 모델이 산업 구분이 있겠고, B2G냐, B2B냐, B2C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역량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냐, 디자인이냐, 마케팅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역량들을 정의하시고, 이 정의된 사업 모델의 성격과 사업화에 필요한 역량에 연관이 있는 경력을, 어떤 객관적인 경력을 제시하시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즉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자 같은 경우, 창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도 평가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과 연관이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이 평가의 좀 한계점이긴 합니다. 따라서 산업과 연관 없는, 이제 연관이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전 직장 내에서 어떤 연관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이라든지 이런 교육 이수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동 창업자나 팀 구성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한 경력자를 포함해서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 파트너나 자문기관, 협력기업들을 제시를 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이 평가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팀 현황이나 팀 구성도 사실은 이 사업화에 필요한 역량에 중요한 기능을 가진 이 역량이 있냐 없냐 팀 구성에서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판단이 되는 펑션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팀 구성 계획에 포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쳤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방금 전에 강의해 주신 안욱 본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저희 다음으로는 전담 멘토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중부대학교의 오승택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이모티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초과된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과거 이제 멘토로서 멘티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공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21년 현재까지 그 서울 예비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멘토링 활동하는 멘티들과 함께 공유했던 사진들입니다. 22년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공고가 났죠. 제가 이거 띄운 이유는 여러분들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 사업 공고를 대충 보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 공고를 기한할 때 담당자는 며칠 밤 또는 뭐 일주일 넘게 저 사업 공고를 작성을 합니다. 저기에 목적부터 해서 대상 그리고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야에 대해서 저렇게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그 각 창조경제부터 서울 지역 또는 지방에 대한 대학들 그 주관사들이 또 있고요. 이런 걸 좀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특화 분야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어떤 아이템인지 좀 그 속성에 맞는데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꼭 여러 번 다독을 하셔갖고 충분히 사업계획 작성하실 때 빠지는 게 없이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년 대비 22년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 양식이 조금은 수정이 됐습니다. 예, 과거보다 작년보다 좀 세분화되고 약간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 뭐 크게 변화된 거는 없고요. 저기에 명칭이나 또 범주 이런 것들이 새로 이제 추가된 부분들 그리고 그 소개 서머리 부분에도 좀 디테일하게 써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파란 글씨로 돼 있을 거예요. 예, 다 가이드라인입니다. 지금 파란 글씨 보이시죠? 뭐 창업 아이템명을 볼까요? 공공기술에 적용한 공공기술 기능에 대한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 다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이걸 간과하시는 지원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저 내용을 참고해서 쓰라고 저렇게 파란색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그 내용에 맞게끔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예.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 맡은 주제인데요. 성공 창업자와 사업계획은 어떤가 제 멘토링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창업자들하고 이제 많은 시간을 멘토링으로 시간을 보내본 결과 멘토와 멘티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들 라포에 대한 어원전 정의는 아시는데요. 서로가 친밀감이 있고 서로가 기브앤테이크도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에너지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과가 이게 한 8개월 정도 사업인데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싫으면 그 끝도 싫습니다. 결과도 안 좋고요. 제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시간 관리 그리고 시간에 대한 어떤 멘토리 어떤 서로가 임하는 자세 그리고 또 멘토와 멘티의 어떤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사업을 선정이 되시면 멘토와 먼저 또 멘티가 이거를 노력을 해서 그 관계 형성을 꼭 해라.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 저와 이제 같이 이제 뭐 이 4개월 동안 제 멘티였던 대표님이신데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나와요. 어떤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고 마케팅 지원 사업도 될 수 있고 또 후속 연계 지원 사업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혜택을 이렇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갖고 축하를 또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도 뿌듯합니다. 멘토로서. 그래서 금액으로서는 또 어떻게 모르지만도 많은 지원 금액을 또 받는 또 기업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는 그런 결과를 또 도출하게 됩니다. 꼭 참고하셔갖고 멘토와 멘티의 어떤 관계 형성 그리고 저런 좋은 결과를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공 창업자들의 대부분의 어떤 성향입니다. 또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긍정적 마인드와 실천하는 능력이다. 이제 합격을 하게 되시면 또 어떤 단톡방이 만들어집니다. 멘티들 간의 단톡방에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거는 저는 멘티들한테 하지 마라. 어느 단톡방이든 어떤 모임이 가지게 되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본인한테 좋은 효과가 오는 거냐 보면 전부 다 나쁜 효과로 옵니다. 긍정적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포지티브한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멘토가 멘티한테 어떤 정보를 주면 그걸 바로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은 메일도 안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누가 더 나을까요? 예. 바로바로 실천하시는 분이 이분들이 기업가 정신들이 있고 창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들이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인사, 오늘 우리가 뭐 항상 말하는 인사가 만사다. 사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대부분 대표님들이 팔 곳을 생각하고 오지 않습니다. 난 개발하겠다, 난 아이템 이거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화까지 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일즈 포인트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공 창업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중심적인 창업 아이템을 도출해낸 겁니다. 예. 대부분 제가 뭐 밖에서 말씀드리는데 멘티들한테 자기 중심적인 창업 아이템을 갖고 와서 전부 다 졸작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졸작 많이 들어보셨죠? 예, 졸업 작품이에요. 이 기간 동안 졸업 작품 만들려고 정부에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점은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개발하는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의 창업 아이템을 해야 끝도 성공할 수 있다. 꼭 참조해 주십시오. 그 성공한 대표님 보면 저 이윽박스 김미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렇게 이윽박스 간식에 대한 그 큐레이션을 했는데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차별화가 없어서 피보팅을 통해서 저 페스토 시금치 페스토 어린이들이 시금치를 안 먹죠. 예, 그거를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팅은 머릿속의 피보팅이 아니에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안에서 방향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나가는 게 저는 피보팅이라고 정의를 새롭게 내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타겟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다. 예, N라운드라고 해서 K-팝 대상자 해외에 있는 그런 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K-팝 문화, 댄스 또 그리고 한국어 이런 서비스를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입니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네의 고객을 국내 내수 시장이나 해외 시장까지 좀 폭넓게 봐라. 예,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성공한 창업자들은 또 좀 다릅니다. 주식회사 위크리프의 박정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어를 저를 캐릭터화 시켜서 모바일 앱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꾸준히 해오시고 많은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자세한 설명은 좀 못 드리고요. 또 짐싸는 한상배 대표도 제 멘티였었습니다. 과거에. 그 대표님도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단순했고 심플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수요 타깃과 니즈는 명확했습니다. 현재 시리즈 A까지 밟고 있습니다. 또 제 멘티였던 염산의 조기준 대표님, 네. 이번엔 빅데이터 10분 성분 분석 앱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처음에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시식을 못 하죠. 우리 마트에서 그걸 온라인 시식으로 전환시킨 수익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시장 기회는 그렇게 시장의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익 모델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성공 사례라고 생각해서 또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큐브랩 권순범 대표님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태양광 압축형 무인 쓰레기통입니다. 이거 국내에서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을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 시장이 있더라고요. 호주나 그리고 캐나다나 이쪽은 땅이 크고 거리가 멀죠. 저희 나라보다. 그런 쪽에서는 또 새로운 신시장이 있다. 내수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인프로의 최승엽 대표님도 저 왼쪽 그림은 저랑 그 숭실대 입증공간에서 찍었던 거예요. 최초 창업 초기에. 지금은 성장을 해서 오른쪽 그림에 사옥인데 저기 사무실인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공한 사례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에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 스마트팜의 그 주식회사 넥스트원의 최재빈 대표님, 언론을 통해서 저렇게 프레스 릴리즈도 되고요. 충북 옥천 패턴을 활용해서 저렇게 오른쪽에 맨 빨간 걸 보여준 것처럼 식물을 키웁니다. 그래서 현재 시리즈 B까지 투자 유치된 단계다.
자, 성공한 사업 계획서 뭐가 다르냐?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교육을 받아갖고 저런 비즈니스 모델을 어리에다가 사업 계획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저 빨간 라인은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 누누이 드리지만 자기 중심이 아닌 고객 가치 제한이 뭐고 고객 세그먼트가 뭐고 그리고 수익원이 뭐냐 저쪽에 다거든요. 고객 관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를 동영상이든 무료 교육을 통해서 이걸 작성해서 사업계획서 넣으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제 창업계획서를 좀 작성을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됐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저렇게 어플리케이션 활용한 차량, 후방 유리, LED 표출 시스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활용한 뭐 핵심, 그 다음에 어떤 채널, 시스템이든 제조업이든 서비스든 어플리케이션든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 말씀하신 강사님도 평가자들은 많은 평가서를 보기 때문에 제목, 아이템명을 가독성 있게 써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써보시면 그 창업 아이템이 명이 무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템명들이 많아요. 그런 분은 합격에서 좀 멀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혁 유학에서도 저렇게 서머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아이템 속에 아이템의 차별성을 어떻게 그 안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시간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예, 뭐 그림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또 설명 있게 누구를 평가자를 위해서 그리고 속에는 저렇게 빨간 볼드와 저렇게 계절식 문구로 작성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템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직접 작년에 작성을 한 거예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시간경에서 좀 바쁘게 왔습니다. 예. 꼭 그 다음 주에 또 그 멘토링이 또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승택 교수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선배 창업자 분의 강연입니다. 지금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 저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행을 하셨고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최우수 기업으로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투들의 이병준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이번에 졸업하는 투들 팀의 이병준 대표입니다. 네, 주변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그거 좋냐 이런 거를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업 아이디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이 아이템이 좋은지를 주변에 물어보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 아이템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바이어스가 있는 상태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심사위원분들한테 이걸 풀어놓게 되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분율 희석 없이 초기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극초기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만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지분율을 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지분율 희석 없이 이 수천만 원의 초기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객이랑 투자사들에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게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생각보다 투자사들 중에서도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사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잘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서 투자자 연결 같은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멘토분을 굉장히 잘 만나게 되었는데 멘토분께서 이제 VC 대표님이셨고 멘토분께서 투자까지 해주신 그런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처음 하실 때 노무, 세무, 법무 같은 경우를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교육을 해줌으로 인해서 풀 패키지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발표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창업자의 머릿속과 심사위원의 머릿속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코끼리를 알고 코끼리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심사위원분은 이 코끼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거 이상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심사위원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이걸 아예 모르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코끼리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이제 풀어드리면 첫 번째로는 좀 스토리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문제를 한 줄로 정의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을 한다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를 막 멋지게 포장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고객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한 줄로 정의를 하는 것이 스토리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보여준다면 훨씬 더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위원은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절대로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 읽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괄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또한 문장 같은 경우도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을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짧은 호흡으로 명료하게 문장을 작성해 주셔야 가독성이 훨씬 좋아서 잘 읽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아이템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막 우리의 장점을 3가지 4가지씩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라도 정확하게 각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로 심사위원이랑 주관기관은 무엇을 걱정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비창업 패키지를 졸업할 때 평가하는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를 졸업할 때 보는 부분이 이 팀이 정말로 사업을 하는가, 정말로 창업을 하는가, 그리고 시제품을 완성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팀이 진짜로 창업을 한다,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시제품을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부의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곳곳에 이제 신뢰를 넣어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개요 요약 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창업 아이템을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명사를 나열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사를 나열하게 되면 이제 여기 예시로 이렇게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뭐 알고리즘 기반 AI 솔루션이라고 하면 읽는 사람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리고 어떤 고객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무엇입니다 라고 해서 명사를 나열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문제의 중심으로 서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공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개요 부분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서 정말 이 팀이 창업을 해서 시제품을 완성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팀은 정말 창업을 하고 시제품을 만들 그런 역량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심사위원들의 걱정을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외적 동기에서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시장성은 좀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이 아이템이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만큼 성장을 하더라 아니면 이 시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 혹은 다른 시장에서 다른 카테고리에서 나와 비슷한 아이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시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적 동기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내적 동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편인데 내적 동기는 나의 경험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기업에 다녔다, 어떤 스타트업에 다녔다라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동료를 만나서 어떤 성과를 이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느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게 내적 동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제 심사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내가 개발 동기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아이템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상상만 서술하는 팀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도한 흔적들을 문제인식 그런 동기 단계에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창업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무엇을 만들어봤다든지 또 무슨 결과를 얻었다든지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창업 아이템의 개발 목적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두괄식으로 문제를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개발 목적은 반드시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다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이거는 어떤 고객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나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현 가능성 파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밌게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 팀은 진짜로 창업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개발 방안을 좀 더 되게 막 나열식으로 풀어서 쓰는 것보다는 글보다는 굉장히 그림으로 구체화된 형태로 상상 가능한 형태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행한 내용들을 보여주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아이템의 차별화 방안입니다. 차별화는 다른 말로 이제 풀어보면 그래서 뭐가 다른데라는 건데, 보통 차별화라고 하면 우리 아이템은 이런 게 좋다라는 점을 많이 얘기하는데,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나는 좋아도 남은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다르다라는 것은 훨씬 덜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차별화라고 하면 이게 좋다라는 것보다 이게 이만큼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만 해주면 심사위원 머릿속에서 이게 분명히 이런 면에서 차별화가 되겠구나라는 점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예비 창업팀의 보유 역량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역량이라는 것은 내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어느 기업을 다녔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역량이 아닙니다. 역량을 쓰면은 우리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저런 성과를 내봤다라는 것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풀어주는 게 곧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갑을 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새롭고 혁신적인 것보다 훨씬 익숙한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팀 구성은 성과와 결과를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만들 수 있다거나 잘 팔 수 있다라고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여기서는 대표자가 나는 무엇을 했다보다는 어떤 성과를 어떻게 이루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팀빌딩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보다 팀빌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내가 투자자라면 팀빌딩을 못하는 대표한테 투자하고 싶을까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팀을 빌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역할은 절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올해는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에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보시면 결국 이제 시장성과 CF를 만들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고객은 고객을 얼마나 잘 정의하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잘 이야기하는가가 중요한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팀은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잘 작성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만약에 통과하시게 되면 발표 심사를 가시게 되는데, 앞서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발표에서도 역시 심사위원이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지식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굉장히 쉽고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걸 해결할 것이다라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발표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팀은 예창패 사업 계획서에 제출한 내용들을 대부분 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날 때쯤에는 저희 팀은 글로벌 VC에게서 수십억 원의 밸류를 산정을 받고 투자를 받았으며,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만난 멘토분이 이제 VC 대표님이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시장성, 제품의 시장성을 굉장히 정량적으로 검증한 계기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고 나서 훌륭한 동료들이 함께 더 믿음을 갖고 조인을 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 세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화면이 안 보이실 텐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잠깐 질의응답을 위해서 저희가 화면 조정을 하고 있고요.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조금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채팅창 크기를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여러분
질문을 제가 몇 가지는 중간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답변을 다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응답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요. 우선 저희가 중간에 정정 하나 하고 진행을 할게요. 아까 저희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의 특화 분야를 프로토콜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핀테크 분야 전체 다 해당됩니다. 핀테크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핀테크 지원센터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중간에 그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위원님들 이제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위원님들? 그 사업화 지원금을 어느 금액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지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요거는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선정되셨던 이병준 대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로브콜님께서는 사업화 지원금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범위로 기재하는 것이 맞을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병준 대표님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물론 근데 1억 원을 작성을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다 주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1억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기준은 1억을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을 기준 작성을 한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맥시멈으로 기재를 하는 게 훨씬 더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평가위원 분이신 안욱 본부장님도 혹시 사업계획서에서 이 신청자분들이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작성하는 게 좋을지 이거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업화 지원금은 이제 사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하셔야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큰 금액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 사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원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잡두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게 그 기간 내에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냐 아니면 나머지의 부족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적으시면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또 질문들이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서 한번 질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그 주관기관 담당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 좀 뒤쪽으로 미루고요.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팀이 없는 예비 창업자의 경우 팀 점수 몇 점에서 마이너스가 될런지요? 라고 클린정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평가위원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시고 전담 멘토로도 활동을 하셨던 오승택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의견이 어떠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 창업이나 대학생 창업자도 그럴 수 있고 또 지금 어떤 팀원을 또 구성해야 될지 잘 모르셔서 팀원을 안 쓰시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팀 창업이 또 저희가 또 많은 것들 보기도 해요. 그래서 팀이 앞으로 어떤 팀이 필요한지 그 예측치를 쓰는 거니까 반드시 팀이 없이 쓰는 것보다는 좀 필요한 인원을 좀 생각을 해서 그거를 뭐 채용해도 채용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고려해서 좀 저는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혹시 평가위원으로 또 많이 활동하시는 안욱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팀이 없는 경우가 마이너스냐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자 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사업 계획서의 사업 모델 자체가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펑션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 사업 모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는데 창업자는 하드웨어에 대해 역량이 이제 있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량이 없는데 팀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창업자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필요한 역량이나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팀이 없다 하더라도 이걸 팀 구성 계획에서 반드시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자문기관이나 어떤 협력기관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면 이제 사실 그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강희찬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창업자분의 입장과 평가위원분의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같이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전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팀들의 경우 팀이 형성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창업을 준비한 상태로 선발되었었나요? 혹시 이병준 대표님은 팀을 구성하시고 어느 정도쯤에 선정이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창업을 하자라는 이제 구두로 설득이 된 상태였는데 같이 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계기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팀이 꼭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재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뒤쪽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경우 어느 정도 진행된 팀을 선호하시나요? 이거를 사실 사업계획서에서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오승택 교수님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네, 어느 정도 진행된 팀을 선호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그 구성 인원들을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앱 개발인데 앱 개발자, 앱 기획자, 또 앱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골고루 구성이 되어 있는 팀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역점으로 보고요. 어느 정도 진행된 거는 이게 사업이 선정돼서라도 세팅을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게 언제부터 기간이 오래된 이거는 심사의 어떤 기준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간 기관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한대수님께서 주간 기관마다 선정 인원이 지원자 수에 비례해서 조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주간 기관마다 최소 인원은 없나요? 그리고 지역 할당 의무 선정 인원은 있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우선 첫 번째로 최소 인원은 저희 K-스타트업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선정 인원은 거기 나와 있고요. 지역 할당 의무 선정 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 기반으로 선정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순서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윤석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간 기간은 서울로 할지 인천으로 할지 경기로 할지 서울, 경기, 인천 다 어디든 가까우신가 봅니다. 고민입니다. 주간 기간은 아무 곳이나 선택해도 상관없나요? 네, 주간 기간 선택하시는데 지역 기준은 상관이 없으시고요. 각 주간 기간 소개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제일 지원받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그 주간 기간 선택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나현진님 메시지를 취소하셔서 너무 궁금해요. 이 메시지가 뭐였는지 너무 궁금한데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 써주세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선정이 안 되면 다른 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우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선정이 안 되시면 내년도를 기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의 첫 시작이 사실상 예비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 기본적인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 싶으시다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지원 받으셔서 시작하시는 것을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뒤에 이제 자생 능력이 이제 생겼는지 아니면 아직은 부족한지에 따라서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등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현진님 아까 메시지 취소하신 게 이런 내용이셨나 봐요.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주간 기간에 답변을 드려야 하는 내용 같습니다.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지원하시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외국인 분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지 등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비자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문제가 없으실 테니까. 다들 아시죠? 비자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여가지고 학생 비자도 있으시고 사업 비자도 있으실 텐데 그 내용 검토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답변을 길게 끌고 있는데 아직 질문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전문가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온라인으로라도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중간중간에 이제 전문가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그 이병준 대표님께 잠깐 여쭤보자면 저희 센터에서 성과가 손에 꼽을 정도로 좀 뛰어나신 형태예요.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제 달성하실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주요한 그 성과 달성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 좀 얘기해 주시면 실제로 선정되시는 창업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성과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팀은 작년 말에 법인을 설립을 하고 올해 초에 그 국내 스트롱 벤처스라는 초기 VC 중에 좀 유명한 곳에서 투자 시드 라운드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만난 멘토 대표님, VC 대표님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또한 이제 엔젤 투자자로 엑시트하신 창업가 분들이나 빅테크 임원 분들도 조금 투자를 같이 해주셨고요. 그렇게 투자를 했고 뭐 예비 창업 패키지의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고용인데 고용 같은 경우는 저 제외하고 이제 3명을 고용을 한 상태고 같이 창업을 또 한 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고용을 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서 그 약간 스타트업 용어이긴 한데 PMF 테스트라고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이 우리 제품이 시장성이 얼마나 있을까를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검증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작년에 테스트를 많이 했었고 예창패 지원을 통해서 많이 테스트를 했었고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거는 웹페이지를 이제 이틀 만에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50만 명 이상한테 확산이 그 광고비 소진 없이 확산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얻은 그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PMF 테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성과는 이제 어떻게 거뒀는가 하면은 사실은 뭐 스타트업 책이나 되게 유명하신 그룹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대부분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팀원들이랑 각자 역할을 쪼개고 우리가 얼마나 최대한 가볍게 또 많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 얼마나 이게 반응이 있는가를 중점을 두고 그렇게 했었고 무엇보다 좀 저희 생각을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창패 초기에 저희가 앱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앱은 바로 한 달 정도 테스트를 하고 닫았는데 우리가 이런 게 정말 좋을 것이다. 물론 고객들이 얘기한 걸 바탕으로 만들었지만 출시를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닫고 팀원들이랑 다시 이제 고객들 인터뷰하자 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 다시 인터뷰하고 테스트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PMF 테스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이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보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훨씬 더 작고 가벼운 형태로 빠르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해서 반응이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지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을 딱 픽해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시간이 이제 점점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시 BM 부분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BM보다는 익숙한 게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조금 요청을 드려도 될지 아니면 혹시 아까 설명하신 거를 좀 잘못 오해하고 있으시거나 그렇다면 다시 바로 잡아 주실지 좀 가능할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BM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건 없지만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BM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혁신적이게 보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런 돈을 버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구독 모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잘 알려진 모델을 우리 사업에 붙이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대장님이 20명 선정 인원은 사업 분야별 각각 나눠져 있는 이건 주간 기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사업 분야별 주간 기간별 20명이기 때문에 따로 나눠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각 기간별로 20명, 18명, 15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기본 TO이고 추후 경쟁률에 따라서 더 추가로 선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대수님께서 아이디어 제품 제조업에서 제품 판매 외에 수익 모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거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보단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컨설팅을 저희가 3월 11일경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컨설팅을 해주신 멘토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특정 분야여서 요거는 제가 링크를 곧 보내드릴 테니 그때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공고 시기에는 미창업 상태인데 사업자 등록을 곧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는 게 선정에 도움이 될까요? 요것도 있고요. 특허가 없으면 예창에서 합격률이 떨어지나요? 자, 요 두 개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으로 많이 활동 중이신 안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는 게 선정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어서 특허가 없으면 예창 합격률이 떨어지나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실 선정되고 나서 기간 내에 해도 가능한 부분이고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사실 사업자 등록의 여부는 그렇게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저희가 평가하는 요소는 아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특허가 없으면 예창에서 합격률이 떨어지냐요? 라는 거는 사업 모델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특허가 필요한 사업 모델이 있고 사실 어떤 신기술이나 개발하거나 특히 이제 B2B 쪽에서 어떤 부품의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당연히 특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사실 B2C 모델이거나 이런 고객에게 소비자에게 가는 모델일 경우에는 사실 특허라는 거는 제가 평가할 때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특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 모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추가로 드리자면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국발명진흥의 담당자분 그리고 최민선 주무관님 중간중간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발명진흥의 담당자분 설명에 제가 추가를 드리자면 특허 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허에서도 여러분 출원과 등록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원까지는 가점에 해당되시지 않고요. 등록까지 완료하셔야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요새 다 개발자는 아니죠. 이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데 소프트웨어 개발자 구하기가 스타트업에서는 정말 어렵다. 대표가 개발자가 아니시면 힘들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 개발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도 줄이고 혹시 외주도 부담이라 개발 부문에 대해 노하우가 있으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이병준 대표님께 혹시 한번 답변을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대표님도 이제 개발을 하시는 제가 개발을 진행하셔야 되는 아이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혹시 대표님도 개발자이신 제가 요건 안 여쭤봤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요. 저희 공동 창업자 한 명이 개발자고 공동 창업자가 또 한 분의 되게 유능하신 개발자를 모셔오면서 이제 창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진짜 개발자 구하기가 정말 요새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면서 같이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된 분들이랑 교육을 받으면서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도 소프트웨어를 하시는데 개발자가 없는 팀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놀랐는데 개발자가 없어도 합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이제 제 입장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개발자가 있는 게 훨씬 설명하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그런 질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유능하신 개발자분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선정되고 나서서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시면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발자를 구하러 밤낮 없이 돌아다니고 만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3시 32분인데요. 저희가 35분까지 진행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바로 올려주시고요. 방금 개발자 관련돼서 제가 이것도 다른 위원님께 다른 전문가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승택 교수님 혹시 스타트업에 개발자가 있으면은 평가하기에 그리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제 교수님께서 느끼는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많이 보면 대표가 개발자가 아닌 경우 많이 힘든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발자가 아니어서 아웃소싱 외부에 외주 업체 맡겨도 또 관리가 안 돼서 자기가 원하는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채용에 앞서서 대표님은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채용 직원도 관리가 되고 또 그게 아니고 외주 영역 업체를 주더라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그 결과물을 꼭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대표님이 반드시 그게 꼭 대표님이 안 되면 코파운드라도 개발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 채용을 또 같이 또는 개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부해 나가시는 게 그 성공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채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컨설팅 링크를 공유드렸고요. 이게 자동으로 이 하이퍼링크가 안 달리는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참고하셔서 선착순 30명이에요, 여러분. 30명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어서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하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메타버스나 IT, 가상현실 분야는 지역 창업센터 교실을 활용해서 창업 컨설팅을 받아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인지는 제가 잘 파악하기가 어려우나 지역 창업센터 교실에서 뭔가 창업 컨설팅을 지원해 주신다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의 분야 때문에 어디에서 무언가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각 주관기관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면 담당자분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라돈치치님께서 문의 주신 사항 발명진흥에서도 답변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서류 통과 후 면접 시 대표 1인만 해야 하나요? 발표 평가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 1인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와 팀원이 함께 발표를 해도 되는지요? 발명진흥의 담당자분께서 잘 답변해 주셨는데 발표는 무조건 대표자가 해주셔야 되고요. 질의 및 질의응답 관련해서는 팀원분들도 같이 배석하셔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무한정 10명 팀원이 다 참여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니까 각 주관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문 21님, 제가 지원하려는 분야는 특화 분야 중 데이터 분야입니다. 특화 분야는 청년과 중장년 구분이 따로 없는데 선정되는 팀 중 중장년의 구성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표자가 중장년일 경우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분야 지원이 더 유리할까요? 네, 대장님 링크를 한 번 더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관기관에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느 분야 지원이 더 유리하다라는 건 사실 경쟁률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주관기관으로 지원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원해 주셔도 좋고요. 서울 지역의 일반 분야 4개 기관, 특화 분야 7개 기관, 각 전문 분야 기관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아이템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과 중장년 구분이 따로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특화 분야 주관기관 담당자가 아니어서 이거는 제가 파악이 조금 안 된 부분입니다. 일반 분야는 아마 청년과 중장년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정확하신 내용은 공고문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링크 관련해서 혹시 링크가 안 보이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이 더보기나 이 소개하는 영상 내용에서 링크를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청년과 중장년 비율 구분이 없다고 하네요. 다른 특화기관도 아마 마찬가지일 테니까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속드렸던 3시 35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원하시는 분들 모두 2022년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해서 꼭 선정되시고 좋은 아이템으로 더 좋은 사업 계속 이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면서 이만 저희 서울 지역 예비 창업 패키지 통합 설명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시간 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